회장이 기아를 인수하고 나서 했던 말, 야, 이렇게 좋은 차를 왜 그렇게 못 팔았어? 라고 했던 그 차. 97년 최고의 대항마였던 다이너스티를 겨냥하기 위해 만들었던 기아의 최고급 플래그십 세단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엔터프라이즈는 마츠다에 있는 센티아 차량을 가져와서 약간의 손을 보고 나서 출시를 했는데요. 대형차라는 이름에 맞추기 위해서 전장을 100mm나 늘려서, 그러니까 5m에다 맞추기 위해 늘려서 재출시를 했습니다. 광고를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광고에서 내용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굉장히 거대한 기암이 실제로 나오는데요. 세계의 명차들과 겨루겠습니다. 그 기암의 이름도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암이었습니다. 그 기암이라는 네이밍에 맞게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한번 쭉 훑어보면요. 헤드램프, 라디에이터 그릴, 엠블럼 다양하게 보시면 굉장히 권위적이고 웅장한 디자인으로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굉장히 권위적이었던 분들에게 인기가 많았는데요. 회장님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었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이면에서 어둠의 권위, 뒷골목에서도 인기가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때에는 블랙보다는 화이트, 백 엔터프라이즈가 굉장히 인기였다고 해요. 국내 대형 세단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땠죠? 다 전륜 베이스를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쌍용의 체어맨과 함께 기아 엔터프라이즈는 후륜 구동 베이스로 만들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형차들과 다르게 정숙성과 승차감이 굉장히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플래그십 세단에 딱 맞는 성격이죠. 이는 이후에 정주영 회장께서 기아를 인수하고 나서 직접 타보시고 나서도 감탄을 했었죠. 앞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차를 왜 그렇게 못 팔았냐고 하면서 실제로 감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주영 회장의 제2호 차량으로 자리매김도 하게 됐었습니다. 대형차 최초로 시도한 게 있었는데요. 바로 프레임리스입니다. 지금 해당 차량은 97년도에 출시한 모델인데요. 97년도에 어떤 게 나왔었죠? 그랜저 XG가 나왔었습니다. XG 같은 경우에는 프레임리스로 나오긴 했지만 플래그십 세단, 완전한 대형 세단은 아니었고 또 전륜 베이스였거든요. 후륜 베이스에 프레임리스까지. 약간의 일화를 말씀을 드리자면 약간 여담이지만 이 차량이 처음 출시됐던 출시 현장에 대우자동차 회장님께서 방문하셨었는데요. 실제로 그 프레임리스 도어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시면서 만지작 하셨다는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여담이에요.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시다면, 그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웅장한 권위적인 디자인, 후륜 베이스에서 훌륭했던 승차감, 정숙성, 그리고 혁신적인 프레임리스 도어 말고도 한 차례 더 혁신적인 게 있었습니다. 바로 속도 제한 장치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속도 제한 장치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대형 차량들이 모두 210km로 속도 제한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밟지를 못했었는데요. 굉장한 자신감으로 엔터프라이즈는 속도 제한 없이 차량을 출시합니다. 최고 속도 240km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타 다른 대형 세단과 정말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밌게도 240km가 최고 속도라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는 240km를 훌쩍 뛰어넘는 것을 인증하는 게 유행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때면은 삐삐로 유행하는 걸 얘기했나 이렇게? 240 넘었다고? 근데 궁금하네요. 그때 당시 97년도면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엄청 활성화가 되어 있을 때가 아니지 않나요? 아무튼 240km까지 밟는 건 그들의 선택일 뿐이었습니다. 또 재밌게도 인차의 전신인 센티아 같은 경우에는 4륜구동 베이스를 사용을 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차량도 4륜구동 베이스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4륜구동 베이스는 제거하고 차체를 만들어서 그 4륜구동 베이스의 흔적만 남아 있는 거죠. 차량 중에서도 이제 대항마가 없이 거의 탑을 달려갈 때쯤 브레이크가 걸리게 됩니다. 바로 연도수를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1997년 바로 IMF 외환위기가 돌파를 하게 됩니다. 정부가 결국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우등생 한국의 신화를 뒤로한 채 사실상의 국가 부도를 인정하고 이 IMF로 인해서 이 기아가 휘청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 엔터프라이즈의 이미지도 같이 점점 아래로 하락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차량의 판매 대수 또한 반토막이 나게 됩니다. 그 시점 에쿠스가 출시를 하게 되는데요. 고배기량 최장의 길이라는 타이틀까지도
빼앗기게 됩니다. 에쿠스뿐만이 아니었죠. 벤츠 후광을 등에 입었던 쌍용의 체어맨이 출시를 하면서 사실상 굉장히 묻히게 됩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연명해 오다 2002년 그렇게 근근히 연명해 오던 대형 세단의 자리를 2003년에 오피러스에게 넘겨주게 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이 다음으로 오피러스가 나온 건 맞지만 오피러스와 이 엔터프라이즈는 동급은 아닙니다. 오피러스는 정확히 따지면 전륜 베이스였고요. 요 엔터프라이즈는 후륜 베이스로 정확히 나자면 급이 조금 차이가 있었던 거죠. 네. 지금 감독님 질문대로 이 차량의 정식 후속작으로는 바로 K9입니다. K9의 시초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기아가 현대에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뽑았던 정식 대형 세단인 엔터프라이즈. 이때 부도와 법정 관리를 할 때쯤 차범근 감독님께서 노 개런티로 이 엔터프라이즈를 광고를 했었는데요. 기아에서는 이 차 감독님에게 기아 차량 이 엔터프라이즈의 3.6 CEO 최고급 모델을 기증하기도 했었습니다. 3.6이라는 최고배기량 240km라는 최대 속도 타이틀을 움켜쥐게 됐던 엔터프라이즈입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언젠간 가겠지 푸르른 이 청춘 지고 또